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기로에 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 탄생을 준비해야 하는 숙제도 있고요. 정치권 소식 참 많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맹영균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한 대표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맹영균 기자,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보죠. 네, 저희가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 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고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원 특검도 김 여사 문제도 회피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모레 오는 14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예고도 했습니다. 다만 만약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좀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높다는 점을 좀 적극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확실히 한동훈 대표는 이제 화살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은 좀 일단락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로부터 좀 들은 얘기는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할 말을 했을 뿐이고 그동안,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면 그게 국민의힘의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도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대표의 입장이 변화됐다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도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만큼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과이지만 일단 하긴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도 곧바로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했고 인적 쇄신도 좀 예고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재표결해도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들을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회견 직후에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여기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장께 좀 네. 질문 드려볼게요. 한동훈 대표의 뭐 3대 요구사항 아니면 5대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것들이 좀 온전히 수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뭐 과정이나 뭐 거기에 톤의 매너나 이거는 뭐 화끈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담화에서 직접적으로 된 게 아니고 후속 조치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용산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용산에 있는 인사들 얘기는 화답을 한 거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그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면서 지금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맹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실 그 요번에 당대표가 된 다음부터 어찌 보면은 총선 전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던 게 뭐냐면 털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해결해야지만이 내가 아니면 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과 함께 이렇게 좀 맞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판을 깔아달라는 얘기를 한 거였는데 네. 이것이 지금 후속 조치로서 이게 그 화답을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진짜 본연의 역할, 즉 야당과 맞서서 야당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목조목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좀 당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제 거기는 이제 실명 인증을 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뭐 이를테면 아내라든지 뭐 장인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이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실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어떤 글들을 지금까지 써왔다 최근까지. 그게 이제 11월 4일에 약간 의혹 제기가 있어 그 이후에 멈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홍준표 시장도 이거는 지금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고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정확하게 그 멘트들을 제가 본 거는 아니고 일단은 장해찬 그 위원장이라고 부를게요. 예. 장해찬 위원장이 그런 이제 의혹 제기를 했고 이제 실명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그게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이 뭐 자기네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쓸 수도 뭐 썼나 보다라는 정도인데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럼 그걸 알고 있었냐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걸 혹여라도 시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제가 좀 요즘에 지켜보면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아마 가족들이 답답한 마음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의 공식 입장은 이거는 동명이인이다. 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제적으로 당내에서는 맞아요. 그 뭐 당원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 당원 게시판의 실명을 전부 공개해서 좀 검열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거 하나 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한 거잖아요.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그거는 이제 최상병 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던 제3자 추천한 특검을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3개 의혹을 2개 정도로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지 지금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더 대세인 것 같은데 이재명 위원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었죠. 대통령의 담화 약간 뭐 부족했다, 아쉽다 이런 평가는 직후에는 있긴 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하나 원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주말을 통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할 의원들을 찾기는 매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 이것을 진짜 뭐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왜 이 타이밍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늦었죠. 민주당이 만약 그 14가지에 대한 이슈를 띄우기 전에 예전에 소위 말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했으면은 대통령 담화 전에 했던지 아니면 한참 전에 그래 진짜 한동훈 대표 아니면 국민의힘이 좀 마음이 흔들리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3, 4주 전에는 이걸 이렇게 띄웠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균열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수법이 아닌가라고 의심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 뭐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민주당의 당리 당략 뭐 전략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를 해소하지 않는 거는 또 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이거를 해소해야 된다,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정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활용하고 악용하는 민주당의 그 행태에 대해서는 그럼 그걸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저희는 거기에 또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이제 남미 순방에 나서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가 지금 연달아 펼쳐져요.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용산에서 밝힌 상황이고요. 순방 일정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규범 기반 국제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이었고요. 14일부터 21일까지 그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남미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그 APEC은 페루에서 열리고요. G20은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일정이 좀 빡빡한데 5박 8일 일정이고요. 가는 데만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래서 중간에 미국을 들러서 급유까지 해야 하는 아주 긴 일정이고요. 주요 국가들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한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될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미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16일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15일이나 16일 중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는 12월에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대선 결과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미국 대선 결과가. 그래서 이번 다자회의를 좀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요. 또 주목되는 일정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용산에서 흘러나왔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 건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순방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가지 않는 게 이게 네. 화제가 돼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순방 자체에 좀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국내 이슈가 또 그게 워낙 화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 순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위원장님? 어느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측면 얘기하시는 모든 거예요? 측면에서 아니, 국익 측면과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다자외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예, 에이펙하고 G20는 진짜 그 말 그대로 G20 두 번째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열렸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해외와 그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이슈라든지 경제 이슈라든지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중국이 최근에는 약간 우리한테 좋은 제스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중이 여기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꽤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이 회의를 준비하는 용산 내지는 외교부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보도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들어요. 저도 좀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재용 위원장님이 이거를 답변할 만한 정보가 없으실 것 같아서 못 여쭤봤는데 네. 페루에 가는데 트럼프는 당선인은 미국에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만난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 만나려면은 이제 트럼프가 남미로 가든지 예. 아니면은 경유할 때, 네. 아까 급유할 때 잠깐 만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만나줄까요? 아니 일단 만나준다 하더라도 당선인을 만난다는 게 현직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그 바이든이 있긴 하는데 그게 모양이 이상한 게 네.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 그러면 가서 또 바이든을 만난다?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외교 프로토콜상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특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예방한다든지 당선인으로서 아니면 트럼프의 이제 참모를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트럼프의 모습이 나온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죄송합니다. 맹경윤 기자. 명태균 아니고 맹영균. 제가 명태균이라고 부를 뻔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너무 요즘에 입에 달고 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일단 그게 전화 통화를 해서 이른 시일 내에 두 분이 좀 만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서는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언제쯤 만날 수 있냐. 근데 이번에 마침 한 번에 그 페루까지 날아갈 수 없으니 중간에 미국을 한번 경유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럼 그때가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 질문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번 순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다음 회의의 의장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김태호 그 1차장의 목소리 중에 규범 기반 국제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 요거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재용 위원장님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 한미일이 만날 수 있다. 네. 지금 일본하고는 지금 16일에 페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거 조율 중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완벽한 레임덕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10%대로 뭐 레임덕이 왔다 이런 얘기 받고 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취임하자마자 총선 참패해서 레임덕이 왔네. 이게 지금 국정 운영이 되겠나. 그래서 레임덕 3인방이 만나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국내에서 힘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는 거를 논의가 될까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살상 무기까지 여기서 논의는 저는 그 어젠다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레임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외교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한 가지 의제를 정하고 그것을 하루아침 만에 뭐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어젠다가 잡히면은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성격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합의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예. 저는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교 사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외교 사안인지는 좀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엔 지난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1년에 80번 정도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런 점을 좀 잘 활용했던 사람이 아베 전 일본 총리였습니다. 뭐 골프장에서 넘어진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CBS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9일에 그 태릉 체력 단련장을 찾아서 라운딩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의 어떤 친교를 위해서 다시 뭐 8년 만에 골프채를 들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분석 끝에 나온 대응이 고작 골프 연습이라니 실망을 넘어 실소가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도 이른 시일 내에 했고요. 그제 10일에는 그 이제 경제 안보 점검 회의도 열어서 이 변화하는 상황을 점검하긴 했습니다. 예. 이재영 위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이게 지금 보도 나온 거를 보면은 7일날 대국민 이제 담화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인 9일 토요일에 이제 골프 태릉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이제 갔다라는 건데 이제 그 보도의 맥락은 어떻게 바로 대국민 사과하고 바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사과의 진전성 있는 거 맞아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골프를 잘 치면은 그러면은 협상이 잘 되냐 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뭘 해도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밉잖아요. 그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둥그랗다고 나무란다 뭐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런 예. 속담도 있고 하는데 좀 과도하게 이거를 너무 냉소적으로 좀 비아냥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대통령에 조금이라도 눈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은 뭐 비판을 맹렬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 볼 수 있는데 글쎄요 뭐 골프 연습을 트럼프 때문에 했다면 차라리 다행이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트럼프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자기네 마라노건가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골프장에서 아예 거기에 집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하고 골프 치고 뭐 예전에는 누구였죠? 오바마하고도 쳤지 않았나요? 치지 않았나요? 그래서 골프가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대통령끼리 만나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양국이 가깝고 잘 지낸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제스처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외교라는 거를 좀 다방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구속 기로에선 명태균인데 명태균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를 했는데 그 영장 청구서가 네.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명 씨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명 씨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16번에 걸쳐서 7,6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또 이제 강희경 씨를 통해서 세비 절반을 받았다, 그 현금으로 받았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출마를 준비하던 A 씨와 B 씨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좀 본 거고요.
또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명 씨가 어떤 이준석 의원이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내세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적은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목소리 하나 준비했거든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뺐다고 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은 이제 명 씨는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검찰에게 배신당하고 후회만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의혹 등은 오직 특검으로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 모레 이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 씨 측은 이 김영선 의원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공천 관련해서는 받은 돈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 예정자들이 줬다는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모 씨와 강 씨가 받아서 관리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완전 중요해졌는데 지금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도 있고요. 오후 2시에는 명태균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있고요.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총 열어서 특감 여부 결정을 하고 빅데이네, 빅데이. 예, 금요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까지. 자, 위원장님 지금 이 명태균 씨가 의혹이 있는 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창원 산단 개입 의혹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있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빠지고 정치자금법만 지금 딱 이렇게 한정된 것이 검찰이 요것만 영장을 치고 거기 영장의 내용에 그것만 들어간 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봐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민주당의 시각이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 앵커님도 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가 파다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영장을 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굳이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이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그 연결고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안 들어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한테 이제 묻고 싶은 건, 그럼 만약에 구속영장을 안 했다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실 요 구속영장을 안 할 거다, 이제 검찰이 안 때릴 거다, 이런 사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검찰이 발빠르게 김영선 의원도 포함을 해서 그것도 영장을 이렇게 쳤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뒤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뭐 속이기 위해서 뭐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쳤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 조사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수사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뭔가 나왔을 때 그걸 숨기는 건 좀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수사가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좀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는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네. 뭐 방송이나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지만 좀 명태균 씨를 보면은 늘 항상 했던 게 허풍쟁이, 그리고 뭐 준 사기꾼, 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영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의 그 세비 반을 가져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동의했다는 김영선 의원도 5선 의원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좀 같은 당원으로서 좀 실망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도의적인 걸 떠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도려내야죠.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연결고리가 나오면 그거 피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레임덕이라면서요. 누구는 데드덕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나왔을 때 그거를 그냥 놔둘까요? 저는 상황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가 이렇게 짬짬이가 돼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